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불길 속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점점 더 거세질수록 그는 점점 더 깊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또 한 번의 드론 공격을 퍼부은 후에는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에서 모든 곳을 동시에 타격한 것처럼 보인 후 정유 공장과 제조 시설 등 수많은 곳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국민들에게 안긴 현실입니다. 끊임없는 드론 공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클지 몰라도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강인한 수호자 명성도 산산조각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대상 대규모 드론 공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격이 끝날 무렵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무인 항공기 376대를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이 전쟁 중 최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공격들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는 드론을 모두 격추했다고 주장하지만 목표물 명중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길이 오르고 공항이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군수산업과 다른 나라의 제품을 수출하는 능력에 핵심적인 시설들에 이전에는 없던 아주 큰 구멍들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푸틴, 러시아의 방공망이 몇 개는 놓친 것 같군요. 우리는 로스토프의 파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로스토프주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빠른 승리를 거두고 싶을 때 명백한 표적이 됩니다. 특히 요즘 드론들이 이전보다 더 강력한 화력을 갖추고 사거리 면에서도 훨씬 더 유연해졌기 때문입니다. 로스토프는 우크라이나 야간 공습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타가노크에서는 주민들이 도시의 항구 지역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로스토프의 수출 거점 중 한 곳이 공격을 받았음을 시사합니다. 엑스젤라노바 플러스는 이러한 보고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곧 항구 방향에서 검은 구름이 피어오르는 영상을 공유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키이우 포스트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하려는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나온 소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쿠르가노브다를 직접 타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품 유류 저장소는 러시아 연료와 석유 제품이 그림자 선단 선박에 실리기 위해 모이는 곳이며 이후 이 선박들이 구매자에게 운반합니다. 더 많은 영상과 연기가 셀라노바 플러스 텔레그램 채널에 올라오며 이 항구가 불길에 휩싸인 아수라장이 되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로스토프 공격을 끝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갈로크에서는 항공대학이 또 다른 목표물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대학은 러시아의 항공 및 공학 산업을 위한 전문가들을 양성합니다. 이런 전문가들은 러시아에 매우 중요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략이 항공기에서 미사일과 활공폭탄으로 원거리 공격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영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령연구센터 소장인 페트로 안드류 셴코가 텔레그램에 공유했습니다. 로스토프 주민들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큰 목표물 2개를 타격했으니 이제 끝났겠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틀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직 로스토프 공격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 조는 러시아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국경에 위치해 있어 공격을 시작하기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항구들이 러시아의 아조프해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로스토프가 점령된 크림반도를 계속 통제하려는 푸틴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일련의 공격은 이미 수개월간의 깨어난 중거리 공격으로 심각한 곤경에 처한 이 반도를 더욱 고립시키는 또 하나의 타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너무 많아서 로스토프주 주지사 유리 슬레지아르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로스토프 지역의 공중 공격이 진행 중입니다. 공격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타갈로크와 아조프 도시, 그리고 아조프스키와 마트베예프카 카가노프스키 구역 상공에서 약 35대의 무인기가 파괴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지상에서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의 피해라는 표현이 대략적으로 우리의 방공망이 상당수의 드론을 놓쳤다는 의미라고 추정합니다. 즉, 러시아는 우리의 방공망이 워낙 뛰어나 모든 것을 격추했고 그 파편이 우연히 우크라이나가 노린 목표에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언급한 두 곳 외에도 더 많은 목표물이 있었습니다. 슬레아자르는 카가니크라는 마을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행정 건물을 타격해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조프시 자체에서도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두 곳의 석유 저장 시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사실을 숨기려는 점을 보면 화재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로스토프 주지사가 이 모든 사실을 직접 보고하고 있다는 점만 봐도 화염이 숨길 수 없을 만큼 강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석유 시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그걸 알아내는데 슬레아자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XX 로노바 플러스가 다시 한번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의 영상과 위치 추적 능력을 결합해 볼 때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곳은 돈 터미널, 석유 조장소나 아조프 광학 기계 공장 혹은 둘 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채널에서 공유한 영상 중 하나에서 볼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화재와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은 확실히 석유 저장 시설이 공격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 건물 공격만으로는 그렇게 큰 화재가 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장까지 타격했다면 이것도 큰 승리입니다. 아조프 광학 기계 공장은 레이더, 광전자 부품, 그리고 정밀 유도 시스템을 생산하는데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항공기와 군함부터 러시아의 장갑차, 미사일까지 모든 것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즉, 공격이 어디에서 오든 푸틴의 침공을 지속하는데 러시아가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의 좋은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모든 곳을 동시에 공격했다고 말씀드렸죠. 즉, 우크라이나 드론 군단 이후 불타는 곳이 로스토프뿐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러시아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는 이런 공격이 가능하게 해준 장거리 능력을 개발한 이후로 최우선 목표로 삼아온 표적에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다음으로 어디를 공격했는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미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서 저희 영상을 놓치지 않을 완벽한 순간입니다. 구독하셨나요? 좋습니다. 이제 크라스노다르 공격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미친 밤 공격에 대한 보도에서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다시 한번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일스키 정유소를 강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영토에서 약 5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 정유소는 우크라이나 드론들에게 낯선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드론들은 이제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7월 10일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 특정 정유소가 17번째로 공격당한 날이었으며 마지막 공격은 6월 2일에 있었습니다. 마치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이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크라이나가 매년 최대 660만 톤의 연료를 정제할 수 있는 정유소를 반복적으로 타격함으로써 러시아가 이 정유소를 완전히 정상 가동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번에 타격한 곳이 거의 수리될 때쯤이면 또다시 이 날아다니는 제재가 등장해서 다른 목표를 타격할 준비를 합니다. 러시아가 17번이나 공격을 당한 후에는 일스키에 방공망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러시아도 알고 있지만 그만큼 여유 있는 방공망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정유소에서는 또다시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셀라노바 플러스가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밤하늘을 배경으로 일스키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 당국에 따르면 크라스노다르 지방의 운영본부는 세베르스키 구역에 위치한 일스키 정유소에서 추락한 무인기 파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우리는 파편이라는 말을 기다렸고 크라스노다르 지방 당국은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드론 파편이 또 한 번 총 17번째이자 2026년에만 5번째로 다시 타격을 가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비꼬는 마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파편 핑계가 지겹습니다. 특히 파편이 우크라이나의 목표물에서 멀리 떨어져 무해하게 떨어지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스키 정유소가 또다시 불탔습니다. 이건 지금 러시아 전역을 휩쓸고 있는 연료 위기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또한 연료와 석유가 타면 수출이 줄어 크렘린의 전쟁 자금도 간소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은 곳이 한 군데 더 있는데 이번 밤의 공격을 마무리한 곳은 다름 아닌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주요 군사 목표를 연속 타격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온유를 맞추자면 모스크바 몰살이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보냈으나 러시아는 모두 요격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박하는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 시장 세르게이 소베닌의 말에 따르면 16대의 드론으로 공격을 감행해 도모데도보 공항의 일시적인 운영 중단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폴코보 공항도 같은 종류의 제한 조치를 겪게 되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몇 대가 푸틴의 고향까지 날아갔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로스토프와 크라스노다르 크라이에서 해낸 것만큼 인상적이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모스크바로 보내 두 가지 성과를 거뒀습니다. 첫째,
공항 폐쇄는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타격을 감행하는 주요 이유인 푸틴이 시작한 전쟁을 러시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과 관련됩니다. 곧 그 개념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드론 공격으로 인해 항공편이 중단된 공항은 많은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피하려고 했던 전쟁과 마주하게 된 화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공항 폐쇄가 러시아에 대한 압박 캠페인의 일환임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5년 5월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1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217번의 공항 폐쇄를 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군 남부사단 대변인 세르히 브라티추크는 당시 이러한 혼란은 우연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물류, 방공 시스템, 그리고 대중의 사기를 겨냥한 압박작전의 일부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전쟁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공항에서 텐트에 자는 건 큰 대가는 아니지만 사기의 영향이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독특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차가운 공항 바닥에서 자거나 몇 개 안 되는 의자를 두고 다투게 하는 건 모스크바 시민들에게 대통령이 끝낼 수 없는 전쟁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기 효과라는 점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모스크바 공격이 거둔 두 번째 성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수도를 타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푸틴이 다시 떠올리겠습니다. 이미 2026년에만 여러 차례 그렇게 했습니다. 2월 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의 위성센터를 공격했습니다. 그 전에 같은 달 중순에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최대 규모의 공습 중 하나를 감행해 모스크바 주요 정유소를 타격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타오르는 기름에서 나온 검은 비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까지 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에너지 및 군사 인프라를 산산조각 낼 수 있는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7월 10일 공격으로 공항이 폐쇄된 것을 러시아 지도자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방금 보여준 것은 본격적인 공격전 서막일 수 있습니다. 불길이 러시아 수도로 번지고 그 도시는 푸틴 집권 이후 가장 취약해졌습니다. 한 발 물러나 7월 10일을 넓게 봅시다. 그날은 석유 저장고, 정유소, 군사시설이 모두 공격당한 엄청난 날이었습니다. 또한 모스크바에 대한 멋진 경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역에 또 다른 불길을 만들어내며 러시아에 진짜 보여준 것은 그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이제 러시아 내 거의 모든 군사 목표를 타격할 수 있으며 러시아는 이에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7월 10일의 공격은 우크라이나 타격 범위 확장 측면에서 그저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푸틴이 침공을 시작했을 땐 상상 못했지만 우크라이나 드론 상당수가 1000km로 이동해 목표에 도달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는 게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7월 10일에 보여준 것보다 훨씬 더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고, 그 사실에 푸틴은 바지를 적실 정도로 두려워할 것입니다. 가장 최근의 공격이 있기 며칠 전 우크라이나가 시베리아의 옴스크 정유소를 직접 타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는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놀라운 증거를 목격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베리아입니다. 그곳은 우크라이나에서 25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이동 가능한 FP-1 드론 신형을 사용한 듯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새로운 거리 기록으로 큰 차이로 달성됐습니다. 푸틴과 국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메시지가 크렘린에서 러시아 극동까지 울리길 바랍니다. 이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3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러시아 관리들은 이런 경고를 해왔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의 서기이자 전 국방장관이었던 그는 오랄 지역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뿐만 아니라 그 무렵 일어났던 일련의 사보타주 공격들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무기체계, 특히 무인 드론 체계의 개발 속도와 그것을 운영하는 방식의 정교함이 러시아 내 어떤 지역도 안전하지 않다고 쇼이구는 밝혔습니다. 러시아 관리 중 한 명은 진실을 밝힐 의향이 있습니다. 그 진실은 러시아의 후방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후방이 취약해졌고 이것은 쇼이구만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모스크바의 군사적 우위를 주장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을 옹호해온 러시아의 군사 블로거들조차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푸틴이 침공을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많은 가정들이 완전히 뒤집히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거의 매일 공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주며 푸틴의 장악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푸틴은 자신의 국민들에게 강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명성을 쌓아온 사람입니다. 비록 다른 이들에게는 그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약하다는 것이 분명해 보일 때조차도 말이죠. 위대한 수호자는 더 이상 평범한 러시아인들을 전쟁의 결과로부터 보호할 수 없게 되면서 어리석은 허세꾼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7월 10일 발생한 공격들은 러시아 안보위원회 회의장과 소셜미디어에서 대중 담론 변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이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대한 공격 이후 밝힌 바와 같이 러시아 대중 담론의 변화하는 분위기는 우크라이나의 점점 더 효과적인 전략적 폭격 작전에 크게 기인하며 이는 이제 더 이상 축소하거나 무시하기가 훨씬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파일 장면 영상이 매일 러시아 소셜미디어를 뒤덮고 있고 최근 모스크바 지역 공격은 특히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잘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정유소를 파괴하거나 저장고를 파괴해 드론으로 그 신경을 또 한 번 찌를 때마다 러시아 국민들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원치 않았고 푸틴이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큰 고통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푸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술을 그대로 돌려주면서도 러시아 국민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고통을 주는 방식입니다. 러시아의 공중작전은 공포에 기반합니다. 푸틴은 군사 목표를 타격하는 것만큼이나 우크라이나의 도시를 공격하고 민간인을 죽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하는 모든 행동은 강압적이기 때문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저항을 포기하고 러시아에 따르라고 설득하려는 시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전쟁 범죄에 의존하지 않고 러시아 국민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강압적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압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7월 10일 우크라이나가 타격한 일스키 정유소를 기억하세요. 러시아의 연료 위기는 압박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평선에 보이는 화재가 푸틴의 전쟁이 러시아 본토로 돌아왔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면 러시아의 물량이 부족한 주유소에 길게 늘어선 대기줄은 러시아 국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훨씬 더 실질적인 고통입니다. 크림반도에서 시작된 연료 위기가 이제 러시아 전역으로 퍼졌고 연료를 생산하는 정유소가 불에 탈 때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DW는 갈레닉 지역의 한 러시아 일선이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려 3일이나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녀는 차량 안에서 밤을 보내며 새벽 5시부터 주유소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주유기에는 여전히 기름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러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러시아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풍부해야 할 그 한 가지 물건을 얻기 위해서죠. 우크라이나는 한때 자신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던 것을 러시아에게는 악몽으로 바꿔놓았습니다. 7월 10일은 러시아의 악몽이 계속될 것임을 뜻합니다. 러시아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유소의 긴 줄은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극적인 예고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시다면 러시아 전역의 주유소 대기줄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분석한 저의 영상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시고 저희 채널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매일 영상을 올려 우크라이나 전쟁 최신 소식을 전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